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영도 언덕배기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58살 박미란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특별히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냥 한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라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25살에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선원으로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집보다 배 위에 있는 날이 훨씬 많았지요. 덕분에 생활비는 꾸준히 들어왔지만 아이 키우고 집안 살림 꾸리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혼자 벌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분식집을 열었고 그 가게가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떡볶이와 순대, 어묵국을 팔며 손님들과 흥정하고 웃고 울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 딸은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집 형편이 넉넉지 않아 예술학교에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일반 대학을 다니며 평범하게 취직했죠. 그래도 딸은 크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길을 만들어가는 아이였거든요. 딸아이가 30 즈음이 되던 해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 이름은 윤민재. 수중 용접공이었는데 위험한 일인 만큼 보수는 괜찮았습니다. 제 눈에도 참 성실하고 든든한 청년이었어요. 결혼식 날 제 딸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걸 보고 안도했습니다. 이제 좀 마음 놓고 살아도 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민재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항만 구조물 보수 작업 중 철제 빔이 무너져 내리면서 등이 크게 다쳤고 결국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는 말은 청천벽력 같았겠죠. 제 딸은 몇 달간 간호를 하다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 아이를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30 초반, 앞으로 다시 살아갈 시간이 충분한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민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좁은 원룸에서 홀로 지낸다고 했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데려와 돌보게 되었죠. 호적상으로는 남남이 되었지만 제겐 여전히 가족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3층 연립주택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민재를 안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했습니다. 40이 넘은 사람을 업고 계단을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허리가 부러질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문제는 민재의 마음이었습니다. 민재는 퇴원 후 방에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주면 겨우 몇 숟가락 뜨고 말았고 하루 종일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 그대로 잠들곤 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며 민재야 조금만 나와서 햇볕도 쬐자 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방은 점점 더 어둡고 차가운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런 날이 몇 달쯤 이어졌을까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있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인연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장사 준비를 하려고 시장 입구에서 채소를 고르고 있었는데 앞에서 누군가 휘청거리다 쓰러졌습니다. 급히 달려가 부축하니 28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귀 뒤를 움켜쥔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배달 라이더 가방을 메고 있었고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제가 급히 가게로 데려와 물을 건네니 한참을 진정한 뒤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이름은 정서아, 야간 대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배달 일을 하며 학비를 번다는데 메니에르라는 증상이 있어 가끔 이렇게 심한 어지럼증이 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지금은 혼자 고시원 비슷한 데서 지낸다고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제 마음 한쪽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저는 민재를 혼자 돌보느라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조금만 도와줘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서 방 한 칸 쓰면서 집안일 조금 도와줄 생각 없어요? 밥은 제가 해줄 테니 생활비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서아는 처음엔 놀란 눈치였지만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정말 민폐 끼치지 않으면 저야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서아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저도 낯선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았고 서아 역시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진 태도가 남달랐다는 걸요.
서하는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습니다.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닦았고 밥상 차리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민재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특별했습니다. 저는 늘 밥 먹자, 운동 좀 해라 하며 명령조로 말했는데 서하는 그런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달 나갔다 오며 찍은 바닷새 사진을 보여주거나 소설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오늘 갈매기가 엄청 많았어요. 파도가 커서 다들 모여 있더라고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잠시나마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하가 민재 방 앞에서 조심스레 물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민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서하가 의자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민재가 가만히 듣는 모습을 부엌에서 지켜보는데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열지 못하던 그 방의 공기를 서하가 조금씩 바꾸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민재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침대에서만 움직이던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복도 끝까지 스스로 나가더니 어느 날은 몰래 현관 앞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혼자 계단을 내려갈 수는 없었지만 그 의지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서하는 그런 민재를 진심으로 기뻐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저녁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재는 혼자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체마비라 자세 유지조차 어렵기 때문에 제가 늘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샤워 의자에 민재를 앉히고 제가 옆에 서서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실 창이 반투명 유리였는데 바깥에서 보면 그림자가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그날따라 빗방울 때문에 불빛이 더 또렷하게 번졌던 모양이에요. 복도를 지나던 누군가가 그 실루엣을 본 것 같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립 3층 사는 그 집 뭔가 수상하다. 장모가 사위를 씻긴다더라. 젊은데 그게 말이 되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서하가 휴대폰을 내밀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우리 얘기 같아요. 동네 온라인 카페에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연립 3층 집에서 본 장면이 너무 이상했다. 욕실에서 남자랑 중년 여자가 같이 있는 그림자가 보였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냐? 글 아래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에이 설마. 요즘 세상에 별일 다 있네. 그 집 원래 좀 사정이 복잡하다더라. 그 댓글들을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불편한 몸을 씻겨주었을 뿐인데 누군가의 눈에는 추잡한 일로 비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재에게 차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소문을 알면 다시 무너져 내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불행히도 세상 소문은 제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파도를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분식집에서 손님들을 상대할 때도 누군가 제 뒷담화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귀가 쫑긋 섰습니다. 연립주택 복도를 오르내릴 때마다 다른 세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인사도 잘하고 웃어넘기던 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서둘러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소문이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오히려 더 크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온라인 카페에 올라왔던 글이 캡처되어 다른 커뮤니티로까지 번져나갔던 겁니다. 누군가는 저희 집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영도 어디 시장 근처 연립주택 3층이라고 말이죠. 가게에 오던 단골 중 몇 명은 더 이상 발길을 끊었습니다. 마치 전염병이라도 옮을까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오해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분식집 문을 닫고 집에 올라오는데 주택 앞에서 중년 남자 몇 명이 모여 담배를 피우며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갑자기 조용해졌지만 이미 뒷말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사위라더라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씻겨준다니 말이 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쳤지만 가슴은 쿵쿵 뛰었습니다. 그날 밤 욕실에서 민재를 씻겨주는데 제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평소처럼 그냥 아픈 가족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니 괜히 어색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민재가 눈치를 챘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따라 손이 차갑네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저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이 이미 다 말해주고 있었을 겁니다. 며칠 뒤에는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카팩을 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서아야, 너는 오해하지 않지? 그럼요. 제가 다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민재 씨도 언젠가는 듣게 될 텐데.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재가 어느 날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그 글을 본 겁니다. 방에서 갑자기 이게 뭐예요? 하고 소리를 지르기에 놀라 달려갔더니 화면에는 문제의 글이 켜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민재는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이런 소문이 도는 줄 알았으면. 말하면 내가 더 힘들어할까봐 그랬다. 사람들이 어머님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잖아요. 다 제 때문이에요. 제가 짐이 돼서. 민재는 그렇게 말하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람들 입은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가 제일 잘 알잖니. 하지만 민재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예전보다 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서아 역시 괴로워했습니다. 저 때문에 두 사람이 더 무너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몇 주 뒤에 찾아왔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공문이 날아온 겁니다. 장애인 돌봄 실태 조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다리를 제대로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실태 조사가 아니라 소문이 관공서까지 들어갔다는 뜻이었거든요. 며칠 뒤 사회복지사 1명과 여성 상담사 1명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깍듯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묻더니 결국 그 질문을 꺼냈습니다. 두 분 다 거동이 불편하신데 주로 누가 목욕을 도와주십니까? 제가 합니다. 시아버지께서 직접요? 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상담사가 희미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아를 따로 불러내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문 너머로 희미하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방 앞에서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왔을 때 서아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물어봐도 고개만 저으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저를 보며 힘없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내가 시설로 가는 게 나을까요? 무슨 소리야? 절대 그런 일 없어. 우리는 가족이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이대로는 세상과 맞서 싸우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체력도 바닥나고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주민센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면장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박미란 씨, 우리가 여러모로 고민해봤습니다. 윤민재 씨는 전문 재활병동으로 옮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가족분도 편해지고 환자 본인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으니 더 좋을 겁니다. 저는 단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저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시설에 가면 더 무너질 겁니다. 저희도 이해합니다만 지금 동네 분위기도 있고 여러모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결국 그 말은 동네 소문이 행정조치를 불러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저 병동에 들어가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해?
어머님이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머님 가게도 손님이 줄고 더 이상 버티게 하면 제가 너무 죄인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고개만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였죠. 결국 민재는 단기 재활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떠나는 날 휠체어에 앉은 민재는 끝내 제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언젠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럼. 반드시 올 거다. 기다려라. 내가 널 꼭 데려올 거다. 그렇게 민재가 떠나고 나니 집안은 적막해졌습니다. 분식집 문을 닫고 돌아와도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서아와 둘이 앉아 있어도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계속 자책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괜히 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저만 없었어도. 무슨 소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더 힘들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서아의 얼굴은 날마다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곧 사라질 사람처럼 방 안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아도 집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어머님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까지 이상하게 본대요. 차라리 제가 나가야. 안 된다. 넌 내 딸 같은 애다. 나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하라고.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전 어머님과 민재 씨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버텨온 힘줄이 하나씩 끊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민재는 병동으로, 서아는 다시 고시원으로 흩어지고 저만 빈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텅 빈 방에서 민재의 휠체어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걸 보며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가족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민재가 병동으로 들어간 지 보름쯤 되었을 때 낮 장사를 마치고 벤치에 앉아 바다 쪽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언덕 너머지만 저녁이 가까워지면 바람에 소금기가 묻어나옵니다. 그날따라 어묵국을 끓여도 간이 맞지 않았어요. 마음이 비면 손맛도 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자마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서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아이는 떠난 뒤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괜히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그래, 어디야? 밥은 먹었니? 네, 저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병동 같이 가주실래요? 민재 씨가 운동을 시작했대요. 보조기 끼고 복도까지. 대답 대신 저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울렁거릴 만큼 가슴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언덕을 오르는데도 다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 문을 조금 일찍 열어놓고 이웃에 맡겼습니다. 장사 조금만 봐줘요. 오전만. 믿음직한 손님이자 친구가 걱정 말고 다녀와 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병동 로비에서 만난 서아는 예의 그 조용한 얼굴이면서도 눈꼬리가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제대로 못 잔 티였지요. 어머님, 저 어제부터 아르바이트를 바꿨어요. 사진 보정이요. 야간으로. 배달은 그만뒀어요. 그래, 잘했다. 너도 너 몸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속으로 잘했다고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어지럼증으로 도로를 달리는 일을 붙들고 있었던 걸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앞에서 민재를 기다리는데 자동문 너머로 쓱 보행 보조기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며 모자를 눌러 쓴 민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팔에 힘을 주고 보조기 사이에 몸을 세워 두 발을 떠밀 듯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오랜만에 살아있었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가 울음보다 더 큰 소리처럼 제 가슴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턱대고 박수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서아는 다가가서 수건으로 민재의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잠깐 그동안 우리 셋이 함께 살던 시간이 꿈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치료사 선생님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근육이 빨리 빠지는 체질은 아니라서 적응만 하면 충분히 상체 근력으로 바퀴를 잘 쓰실 거예요. 다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는 선생님께 고개를 수없이 숙였습니다. 치료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뜰에 봄꽃들이 노랗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봄이라는 말이 그날만큼 선명하게 와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끄적였지만 마침표를 찍지 못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집과 가게를 조금씩 바꾸자는 계획이지요. 경사로, 낮은 테이블, 넓은 통로, 문턱 제거. 모두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 막막했지만 그날만큼은 어떻게든 해보자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래 알고 지내던 목수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경사로 하나 놓을 수 있을까요? 가게 앞 계단에요. 바퀴가 다니게. 경사로? 너희 가게 좁아서 쉽진 않을 텐데 생각 좀 해보자. 미란 씨 사정 내가 아니까 공임은 좀 깎아줄게. 그 한마디가 어디든 손잡이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병동으로 국물 담은 보온병을 들고 갔습니다. 어묵국에 쑥갓을 조금 넣고 고춧가루도 살짝 풀어 칼칼하게 했더니 민재가 오랜만에 맛있다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고 돌아오는 길 언덕 위에서 바다 쪽으로 불던 바람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아가 작은 상자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청기예요. 중고지만 상태 좋은 걸로 샀어요. 아는 분이 싸게 넘겨주셔서요. 그 아이가 귀 뒤에 보청기를 살짝 걸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 가스불에 불 붙는 소리, 멀리서 새가 우는 소리까지도 처음 듣는 사람처럼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였는지 그동안 우리가 들은 건 칼날 같은 말뿐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서아는 집안의 소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짧게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글을 붙였습니다. 바람이 지나는 통로, 국물이 끓는 시간, 오전 10시의 햇빛 각도. 아이는 배달 대신 사진 보정일을 밤에 하며 낮에는 틈틈이 우리 삶의 작은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메뉴판을 다시 써붙였습니다. 글씨를 더 크게, 대비를 더 진하게.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테이블을 2개 빼고 통로를 넓혔습니다. 손님들이 자리 왜 줄였대요? 하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바퀴가 다닐 길 좀 따로 내줬어요. 곧 바퀴 손님들이 오실 거라서요. 사람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며칠 뒤 경사로가 달리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수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마지막 나사를 조이던 날 저는 얼큰한 라면을 끓여 아저씨 앞에 밀어놨습니다. 사장님, 이 집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지.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며 국물을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병동에서는 변함없이 재활이 이어졌습니다. 민재는 상체 근력 운동을 하며 다른 환자들과도 말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병실에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진 친구였는데 둘이 나란히 기구에 앉아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다시 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치료사 선생님은 주 2회 외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첫 외출날 저는 민재를 데리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경사로 앞에 서자 민재가 바퀴를 조심스럽게 굴렸습니다. 바퀴가 경사로 목재를 타고 오르는 소리가 집 전체로 번지는 듯 했습니다. 목수 아저씨가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다가 묵묵히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민재가 한 바퀴 천천히 돌며 테이블 간격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나도 일할 수 있겠네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여기 주인이지. 그리고 즉석에서 역할을 정했습니다. 저는 주방, 민재는 계산대와 배달의 응대, 서아는 메뉴 사진과 글쓰기, 온라인 주문 안내. 셋이 서로 손이 닿는 곳과 닿지 않는 곳을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험은 생각보다 빠르게 생활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계산대 뒤에 앉아 손님들에게 결제 도와드릴게요 하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손님들이 어색해할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오시는 분들은 금세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이세요? 묻는 분들에겐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집 가족이에요. 말에 얽매이면 말로만 살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필요한 만큼 이해하더군요. 서하는 사진과 글을 손봐서 동네 커뮤니티와 SNS에 올렸습니다. 경사로가 있는 분식집, 국물이 따뜻한 곳, 휠체어 손님 환영. 사진 속 테이블은 낮았고 문턱은 사라졌고 메뉴는 익숙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평범한 사진들이었는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휠체어 타시는데 꼭 모시고 갈게요. 애기 유모차도 들어가겠네요. 국물 색깔이 맛있어 보인다. 오랫동안 우리를 찔러대던 말 대신 필요한 말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그 댓글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도 말이지만 설명도 말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말하기로 한 거지요. 가장 큰 용기가 필요했던 날은 어묵국 나눔 날이었습니다. 경사로 공사가 끝난 주말에 저희는 가게 앞에 큰 냄비를 꺼내놓고 무료라고 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종이컵에 국물과 어묵 하나씩. 아이들은 첫맛에 놀라 눈을 크게 떴고 어르신들은 옛날 맛이라고 했습니다. 민재는 계산대 대신 문 옆에 자리를 잡고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연거푸 인사를 했습니다. 서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뒀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니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 위로 사람들이 고개를 조금씩 숙여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웠던 시선들이 그 김에 녹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뜻밖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민센터의 그 사회복지사 최은정 씨였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의 딱딱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손에 종이컵을 들고 서서 쭈뼛쭈뼛 저를 향해 작게 인사했습니다. 국물 받아도 될까요? 그럼요. 많이 드셔요. 은정 씨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조금 감았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규정만 보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도 그때는 마음이 날이 서 있었죠. 서로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은정 씨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오후 늦게 또 다른 얼굴이 서성이다 들어왔습니다. 연립주택 복도에서 처음 소문을 시작했던 그 아저씨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지요. 그가 국물을 받아들고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저 사장님. 그때 내가 미안했어요. 저는 준비해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입안이 마르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는 말을 더 이었습니다. 자꾸 그림자만 보고 사람을 그늘로 만들었네요. 국물 맛있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붙잡고 있던 국자 끝이 뜨거운 김에 젖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드시고 가세요. 사과란 게 거창한 말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사람은 자기의 말을 스스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한 뒤 셋이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땀에 젖은 손으로 물컵을 잡고 서하는 휴대폰에 오늘 찍은 사진을 넘겨 보여줬습니다. 저는 손등에 남은 가스불 냄새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 병동에서 상담사랑 얘기했는데요. 제가 가게 일하고 재활을 같이 하면 더 도움이 된대요. 집에서 하는 스트레칭도 가르쳐준다고. 좋지. 체력은 내 템포대로. 서두를 필요 없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에 예능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시시껄렁한 농담을 했고 관객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유 없이 따라 웃었습니다. 웃음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웃고 나자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자잘한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느낌. 깔개 모서리를 펴고 창틀에 먼지를 닦았습니다. 평범한 일들이 기도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의 하루는 분명해졌습니다. 아침에는 서아가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저는 국물부터 올렸고 민재는 메뉴판 불을 켰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몰려왔고
오후에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휠체어 손님도 한두 분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경사로를 쓱 올라와 자리에 앉아 따끈한 국물을 드시면 표정이 풀렸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아요. 고맙소. 그 말 한 줄이 국물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저희를 곁눈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거 없는 말을 지우개로 지우듯 없앨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을 보여줬습니다. 말로 싸우는 대신 국물 끓이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 끝에 셋이 쓰레기 봉투를 묶어 밖에 내놓고 들어오면 문지방을 넘는 발걸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한 번은 민재가 저를 부르더니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병동에서 친구들과 함께 만든 목재 열쇠고리였습니다. 휠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가게 열쇠에 달아요. 우리 3명 이름 첫 글자 보이세요? 미-제-아. 미재아. 그 말이 왜 그렇게 귀엽고도 뭉클한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열쇠고리를 달았습니다. 좋네. 미재아 분식. 셋이 같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저는 이 집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봄이 깊어가자 우리는 가게 한쪽 벽에 작은 사진들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찍은 것들이었죠. 국물이 펄펄 끓는 냄비, 젓가락 끝에서 흘러내리는 떡볶이, 경사로를 오르는 휠, 저녁 햇살이 비치는 낮은 테이블, 그리고 문지방에 걸터앉은 우리 셋의 발끝. 사진 위에 짧은 글이 붙었습니다. 오는 길이 편해야 밥맛이 납니다. 손이 닿는 높이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함께 먹는 게 제일 쉬운 위로. 어느 날 그 사진들을 한참 바라보던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진 보고 들어왔어요. 저도 오래 알았거든요. 밖에 나올 엄두가 안 나서. 그런데 사진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사람 냄새요. 그날 저는 그 손님에게 어묵을 하나 더 얹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나오게 만드는 냄새라는 걸요. 국물 냄새,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 문이 열리는 각도. 그런 사소한 것들이 사람을 다시 세상으로 데려옵니다. 민재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다리가 낫는 건 아니지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 셔츠 단추를 잠그고 휠체어에서 계산대 높이를 맞춰 팔꿈치를 편안히 얹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객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포장해 드릴까요? 지금 바로 나갑니다. 짧은 말들이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 번씩 박수를 쳤습니다. 서아도 달라졌습니다. 보청기를 낀 귀에 익숙해지자 그 아이는 더 부지런히 소리를 모았습니다. 바람 소리, 웃음소리, 젓가락 톡 치는 소리, 심지어는 저의 한숨 소리까지도. 어머님, 오늘 한숨은 가벼웠어요. 라고 말할 때면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어지럼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 밤에는 사진 보정으로 꾸준히 돈을 벌었습니다.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며 업로드 완료 버튼을 눌러놓고 난 뒤 가게로 와 창문을 여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까지 열어젖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가 지워진 건 아닙니다. 어느 흐린 날 비가 다시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 비에 반사되어 욕실 유리창 너머 실루엣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들고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선 민재가 샤워 의자에 앉아 있었고 서아가 레그 스트랩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둘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비가 오네. 천천히 해.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실루엣은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는 걸요. 그날 유리창 너머로 비친 세 사람의 그림자는 서로 겹치다 이내 하나의 큰 윤곽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라는 모양이었습니다. 봄 끝자락 병동에서 최종 상담을 받고 나오는 날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집으로 완전히 돌아갈게요. 병동은 필요할 때만. 저는 이 집에서 일하고 어머님이랑 서아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 그게 우리 계획이었지.
우리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민센터에도 다시 찾아가서 은정 씨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그 말에 은정 씨는 서류를 척척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필요한 지원 목록을 같이 정리하죠. 협조가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제도라는 게 때로는 벽이 되지만 때로는 비를 피하는 처마가 되기도 합니다. 그날은 처마 쪽이었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지자 가게는 더 바빠졌습니다. 시원한 물냉면을 메뉴에 하나 추가했고 아이스 보리차를 얼려 손님들께 먼저 내놓았습니다. 유모차와 휠체어가 동시에 들어오면 좁아지는 구간을 어떻게 풀까 셋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테이블을 옆으로 밀고 고무발을 끼워 흔들리지 않게 하고 벽의 모서리에 실리콘 몰딩을 덧댔습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조금씩 둥글게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깎다 보면 말도 둥그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잠시만요. 곧 될 거예요. 같은 말들이 입안에서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가게를 닫고 셋이 언덕 위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적당히 불었고 멀리 배들이 점처럼 떠 있었습니다.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하나 지을까요? 셋을 묶는 이름. 이름? 가게 말고요. 우리 세 사람의 이름. 나중에 누가 물으면 뭐라고 불렀다 하고 싶어요. 민재가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는 신용을 하다가 웃었습니다. 미제 아임이 있잖아요. 미제아. 그거 괜찮네. 발음도 쉽고 귀엽다. 그날 밤 저는 간판 옆 작은 나무판을 하나 달았습니다. 미제아가 있는 집. 그 문장을 걸어놓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누군가 들춰보려 하면 보여줄 수 있고 누군가 묻지 않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만의 말.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건네는 호칭. 이제 생각해보면 산막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돌아올 자리였습니다. 소문이 파도처럼 지나가고 나면 모래사장에는 발자국이 남습니다. 떠났던 발자국과 돌아온 발자국이 겹치며 조금 더 깊은 자리를 만들지요. 그 자리에 벤치를 놓고 앉아 바다를 보면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바람의 방향, 파도의 간격, 배의 속도, 구름의 그림자. 그리고 사람. 내 옆에 사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욕실 유리창 너머 그림자를 보니까 한 발짝만 더 다가와 문을 두드렸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 자리에서 오해의 반은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이지요. 우리는 늘 멀리서 보고 멀리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더 자주 문을 엽니다. 안에서 먼저 엽니다. 바깥에서 두드리기 전에 안에서 여는 집이 되자고요. 이렇게 우리의 봄은 지나 여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물은 계절 따라 간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표정도 날씨 따라 바뀝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인사. 잘 잤니? 그 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긴 설명도 지루한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밤을 무사히 건너왔음을 확인합니다. 그 확인이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분식집 안은 가스불 때문에 늘 뜨거웠고 선풍기 3대를 돌려도 국물 김과 섞여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저는 땀에 젖은 머리칼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민재는 계산대를 지켰고 서아는 사진과 글을 정리하며 가게의 온라인 홍보를 맡았습니다. 손님들은 늘었지만 그만큼 우리의 몸은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아가 자꾸 힘들어했습니다. 아침이면 창백한 얼굴로 가게에 나타났고 오후가 되면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더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현기증으로 휘청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손님이 빠진 오후에 서아가 갑자기 접시를 들고 있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아이의 귀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아야, 괜찮아? 네, 잠깐 어지러워서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했지만 그 얼굴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재도 휠체어를 돌려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아르바이트니 뭐니 다 접으세요. 우리 집에서 그냥 쉬면 돼요.
민재 씨, 저도 벌어야죠. 그냥 민폐만 될 순 없잖아요. 둘은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짐이라고 여겼던 기억 때문에 더 예민했고 서아는 스스로 짐이 되지 않으려 몸을 갈아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둘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무렵 가게에 낯선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메뉴판만 쳐다보고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거나 괜히 휴대폰으로 가게 구석구석을 찍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겠지 했는데 며칠 뒤 서아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또 올라왔어요. 화면 속 글에는 경사로 만든 분식집, 사실은 후원금 노린 쇼 아니냐, 젊은 여자랑 중년 남자랑 같이 산다더라 같은 억측들이 다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어묵국 나눔 행사하던 모습이었는데 누군가 악의적으로 편집해 올린 거였습니다. 그 글들을 보자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시 시작인가?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민재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고 서아는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두 아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 신경 쓰자. 우리는 이미 해봤잖아. 소문은 소리일 뿐이야. 우리는 냄비에 불 올리면 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다시 누군가의 말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까봐. 그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온 건 서아의 몸이 더는 버티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마감 후 함께 집으로 올라가는데 서아가 계단 중간에서 휘청거리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제가 바로 잡아 안았지만 아이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니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입니다. 청력은 보청기로 어느 정도 보완되지만 몸의 균형은 치료와 휴식이 병행되어야 해요. 당분간 무리하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어쩌나. 또 하나의 아이가 무너지는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한테 왜 이런 일만 생길까요? 저는 이미 이런 몸이고 서아까지. 민재야.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한테만 오는 게 아니다.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일인데 다만 우리는 같이 맞는 거야. 그러니 괜찮다. 그 말이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저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분식집에 내려갔습니다. 불 꺼진 가게 안에 앉아 오래된 가마솥을 바라봤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국물이 끓어넘쳐 흘러내린 자국이 가마솥 옆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이 제 삶 같았습니다. 끓어넘치고 닦아내고 다시 끓이고 끝없는 반복. 나는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몸은 점점 늙어가고 어깨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휠체어 바퀴 소리가 고요를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잠이 안 와서. 민재는 제 옆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도 지킬 수 있어요. 계산대에서 손님 앞에서 제 얼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다 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민재가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젠 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저를 다독여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숨지 말고 더 열어가기로. 그래서 가게 앞에 작은 게시판을 하나 세웠습니다. 서아가 글을 썼습니다. 우린 특별한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진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오해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사는 일입니다. 그 글 옆에는 서아가 찍은 사진들이 붙었습니다. 국물이 끓는 냄비, 민재가 계산대에서 웃는 모습, 제가 가마솥을 닦는 모습. 글과 사진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한 사람 두 사람씩 다가와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붉히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는데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밀고 들어왔습니다. 경사로가 있어서 오늘은 여기로 오자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국물을 한 국자 더 담아드렸습니다. 손님들은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 웃음이 가게 전체를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오해와 편견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결국 우리 삶을 증명하는 건 이런 순간들이라는 거요. 여름이 끝날 무렵 서아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치료를 병행하며 일을 줄였고 대신 가게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재활을 꾸준히 하며 상체 근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계산대에서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여유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3시 함께 가게 문을 닫고 나와 언덕 위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점처럼 반짝이고 파도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맙시다.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우리대로 살아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이 집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집이에요. 저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땀에 젖어 있었지만 그 온기는 세상의 어떤 말보다 더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다르게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더 큰 시련을 겪어냈고 그때마다 서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불을 켜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국물을 끓이고 오늘도 경사로 위로 바람이 불어올 거라고. 문은 열려 있고 우리는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게 우리 가족의 모습입니다. 혈연도 제도도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특별하다. 하지만 제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일 뿐입니다. 그 평범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는 누군가도 오해와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결국 지켜내야 할 건 함께 웃고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람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